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 원에 달하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GTX D 노선에서 강남을 빼고 결국 김포와 부천만 연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김포와 인천,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증권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 유치를 위해 수수료 무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공격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던 은행들의 독주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세 곳에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특별 방역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과태료나 집합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재난지원금은 결국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올해 2차 추경이 33조 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당정은 여기에 기정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 규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한 것이며 또한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주장대로 선별지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할 가능성이 큰데 소득 하위 80% 기준을 보면 3인 가구 월 소득은 796만 원, 4인 가구는 975만 원 선입니다. 이대로라면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억 1천만 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300만 명에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용카드를 더 쓰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 지원금엔 1조 원 이상이 반영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협조하고 노력해 주신 국민들께 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비 활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엔 15조에서 16조 원이, 백신과 방역에도 4조에서 5조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GTX D 노선이 결국 김포와 부천만 연결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부 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원표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 정부가 GTX D 노선을 강남으로 연결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요? 네, 주민들의 대규모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포에서 하남까지 이어지는 당초 원안은 불발됐습니다. 당초 GTX D 노선은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 사당역과 삼성역, 하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지만 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연결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서울로의 접근이 어려웠던 김포와 인천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GTX 신설로 기대를 품었지만 서울 접근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집단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GTX D 노선은 김포에서 분천까지만 연결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에 가장 적합하다며 서울로 직접 연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 그간 이 김포나 인천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했는데 이를 감안해서 정부가 이 보완 대책도 공개를 했다고요? 네, 정부가 여론이 좋지 않은 경기도 서부권이나 인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송도에서 여의도, 용산을 거쳐 남양주까지 가는 GTX B 노선의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B 노선을 연결하는 용산역으로 직결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GTX A 노선 킨텍스역과 환승을 연계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김포 골드라인은 추가로 열차를 투입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권 광역버스를 확충하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에 급행버스 전용 구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부분 대책이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선심성 정책에 그칠 우려는 여전합니다. 네, 이번 결정으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이 GTX C 노선의 향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7일 GTX C 노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신규 정차역으로는 왕십역과 인덕원역이 포함이 됐는데요. 당초 역 정차를 추진했던 의왕역과 안산 상록수역은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왕과 안산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현대건설이 연말까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이번 GTX D 노선의 선례를 비춰볼 때 변경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협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책처럼 광역버스나 노선 공용 사용 등 뒤죽박죽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증권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고객 유치에 스스로 무료 마케팅까지 동원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성공을 거둔 건지 그간 IRP 시장에서 압도적 강자였던 은행들의 아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에 대해 증권사가 연간 최대 0.5%의 수수료를 앞다퉈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IRP 계좌를 내놓은 이후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유한타증권까지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이번에 수수료 제로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시거나 아니면 지점에 오셔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계좌를 개설하시거나 IRP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도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증권사의 수수료 영원 공세에 국건이 관련 시장 1위를 지키던 은행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IRP 신규 가입 계좌 수는 33,900여 개로 올해 5개월간 평균인 64,700여 개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넘어온 IRP 금액은 3,811억 원으로 매년 매 분기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IRP 적립금을 비교해보면 지난 1분기 증권사 규모는 9조 1,1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나 늘어났습니다. 반면 은행은 26조 4천억 원 정도로 규모는 크지만 전년 동기 대비 23.6% 오르는 데 그치며 증권사의 상승률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으로 IRP를 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며 수수료 무료 정책은 없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들의 IRP 수익률이 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머니무브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 분기 신영증권은 27.4%, 유한타증권 13.4%, 한국투자증권 12.5% 등 평균 1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5대 시중은행의 수익률은 하나은행이 6.07%, 신한은행 5.96%, KB국민은행 5.77% 등 평균 4.7%로 증권사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영원의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 덕분에 증권사로의 머니무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 월마트. 한때 온라인 시장 변화에 뒤처지면서 월마트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이후에 제트닷컴 또 플립카트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지금은 아마존을 능가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놓고 이렇게 월마트의 사례를 견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신세계그룹이 그간 네이버와 쿠팡이 주도하던 온라인 유통시장에 강력한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온라인 매출 비중이 50%로 올라선 신세계그룹 이마트. 오프라인 DNA로 똘똘 뭉쳐있던 월마트가 전자상거래 회사로 탈바꿈했듯 이마트 역시 더 이상 오프라인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신세계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순히 기업을 산 게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4년 만에 2.5배 성장했지만 지난해 기준 신세계 통합 온라인 법인 SSG닷컴의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상위 3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43%를 차지할 만큼 강자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상황에서 이마트는 거래액 17조 원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로 압축 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숨에 국내 전자상거래업계 2위로 부상한 것은 물론 20년간 쌓아온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IT 인력을 확보한다는 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동시에 신세계는 유료 고객 270만 명과 국내 최대 규모의 셀러인 14만 명의 판매자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베이코리아 연간 거래액의 50%는 유료 고객에 기반할 만큼 충성도도 높습니다. 270만의 스마일클럽 회원이 있거든요. 이 회원들을 확보를 하게 된 거니까 이제 쓱닷컴의 고객 접점을 상당히 늘릴 수 있다는 게 시너지가 될 거고요. 식품 카테고리를 이베이코리아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숙련된 IT 전문가를 확보하게 되면서 온라인 사업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중심축을 온라인과 디지털로 체질 전환하기 위해 이마트는 과감하게 자산 유동화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가양점과 별내 주차장을 매각했고 앞으로도 이마트 점포 등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한 자산 유동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4년간 1조 원 이상을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에 집중 투자해 오픈마켓의 화두인 배송 경쟁력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년 전부터 부동산 중심 그룹 자산의 전략적 재배치를 통해 자산의 디지털화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자산 유동화 등으로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의 투자를 통해서 이베이의 셀러들은 당일 배송이 가능해지고 재고 효율도 높아져서 배송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딜 클로징이 올 연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투트랙 경영으로 간 뒤 화학적 결합 방안은 그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베이코리아와의 유기적 결합에는 올 초 이마트 대표에 이어 쓱닷컴 대표까지 겸직하게 된 강희석 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기부터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전반에 걸친 종합 플랫폼 구축을 앞두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네이버와 쿠팡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을 어떻게 재편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섬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국내 백신 개발 진행 상황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네, 어제도 이제 잠깐 소식을 전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인도에서 이 지난해 10월 이제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인도 변이 바이러스라고 불리던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WHO가 국가 이름 대신에 이 그리스 문자를 활용한 그 문자를 넣음으로써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특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변이가 한꺼번에 나타나서 이중변이다 뭐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게 확산세가 정말 빠르다면서요. 앞서 뭐 알파, 베타 변이보다 좀 많이 위험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 델타 변이가 기존에 이제 영국에서 처음 나타난 이제 이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약 1.6배 정도 높고요. 또 감염자의 증세가 악화돼서 입원하는 비율인 입원율이 2.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 치명률에도 이제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최소 92개국으로 퍼져 있으면서 지금까지 나온 변이 중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치명률까지 높다 그러면 상당히 좀 위협적인 것 같은데 영국이나 호주가 지금 뭐 확산세가 굉장히 좀 심한 모양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이 비교적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호주에서도 이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봉쇄 조치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호주 중에서도 이제 시드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27일 현지 시간 지난 27일부터 2주간 이 봉쇄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수도 모스크바의 경우 이 하루 기준 사망자가
144명이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요, 이 성인 84%가 백신 1차 접종을 이제 마쳤는데 이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월 초 이후 최다치를 기록한 약 2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고민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죠? 국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해외 유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1일이죠.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 적용을 앞두고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지난 일주일간 새로 확인된 감염자 수를 살펴보면은요, 73명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주 35명의 약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예. 이 전수조사가 아니고 일부 확진자 수의 유전자 분석 결과여서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확진자 중에서는 해외 유입이 약 52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죠. 이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점검이나 고위험 사업장 사전 검사 등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우려해 정부가 인도나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소 발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4개 국가가 추가로 되면서 모두 21개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도발 델타 변이가 있고 델타 플러스라는 게 또 있다면서요?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델타 변이도 이제 최근 막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또 델타 플러스라는 바이러스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압도적으로 빠른 전염성 또 확산세도 빠르다고 그랬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 기본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또 중화 항체를 무력화하는 회피할 수 있는 특성까지 있어서 또 이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이 델타 플러스가 폐세포와 더 쉽게 결합이 되고 또 치료에 내성이 강하다는 또 연구 결과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델타 플러스는 기존 변이보다 큰 전염력과 또 백신 무력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델타 플러스의 경우 현재 이 미국이나 영국 등 모두 한 9개 국가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백신을 어쨌거나 지금 맞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지금 맞는 백신을 맞으면은 아무래도 델타 바이러스에 조금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이 기존에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에 비해서는 조금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약 한 95%, 모더나는 94%, 아스트라제네카는 약 한 81.5%의 이 예방률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이 2차 접종을 했을 때는 약 87.9%, 아스트라제네카가 59.8%를 예방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이 델타 변이 예방률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기존의 백신 중에 델타 변이에 대한 그 예방률이 나오지 않은 백신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아까 수치를 보면 좀 안전한 상황인 걸로 비교적 그렇죠. 한 80% 정도 네. 수준이 되니까 기존 바이러스 그렇죠? 기존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2차 접종까지 하고 나면 좀 괜찮다. 2차 접종을 일단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2차 접종을 해야겠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나온 이제 백신들 좀 문제입니다만 한국도 지금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 조만간 출시가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게 된다면 과연 그럼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이런 국내 백신들이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을 발휘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이제 델타 변이의 예방이 가능하느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제도 이제 임상 3상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들어갔다는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아쉽지만 현재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인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 후발주자임에도 앞선 화이자와 모더나 등과 같이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냥 초기 우한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을 기본 대상 항원으로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임상 진행 중인 곳이 좀 전에 말씀드린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등 이 5개사가 지금 현재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임상 진행 중인 후보 물질의 이 델타 변이,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변이를 염두에 두고 항원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 진원생명과학과 제넥신이라는 회사 단 2곳뿐인 곳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이자와 같이 선발주자처럼 우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본 항원으로 이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성상 변이가 잘 일어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변이용 항원을 동물 실험 등에서 개발 중인 곳은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이 아닌 이 별도의 연구 개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바이러스 변이가 백신 개발 속도보다 더 빨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 국내 이 백신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금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악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이 국내 백신 개발 업체들이 델타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 한미약품과 ST팜 그리고 이 GC 녹십자가 국산 mRNA 백신 개발에 총 7천억 원을 공동 투자합니다. 내년까지 전 국민이 2번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 1억 회분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은 현재 약 10곳입니다. 차세대 혁신 신약으로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을 가져왔지만 아직 해외와 기술 격차는 3년 정도 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분야의 선두업체로 평가받는 한미약품과 ST팜, GC 녹십자는 역량을 모으기 위해 K-mRNA 컨소시엄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이른바 잘 나가는 코로나 백신과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어찌 보면은 멀게만 느껴졌던 이 mRNA 기술이 상용화되는 것이 바로 벌써 급하게 벌어졌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한미약품은 mRNA 핵심 원료를 연간 1억 도즈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국내 모더나 백신 유통을 맡고 있는 GC 녹십자는 2천억 원을 투자한 백신 무균 공장을 보유 중입니다. 수년 전부터 항암 백신 플랫폼으로 mRNA 기술을 준비해온 ST팜은 올해 자체 후보 물질 임상 1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1억 도즈, 2023년까지 10억 도즈 분량의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만들 계획입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동등 이상 수준의 예방 효과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점점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현재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또 변이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변이 바이러스까지 타겟으로 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개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mRNA 백신과 다른 방식으로 개발 중인 국내 코로나 백신들도 3분기부터 마지막 임상에 들어갑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합성황원 백신 임상 3상에 진입했습니다. 자체 개발 백신이 임상 2상에 진입한 유바이오로직스와 셀리드는 올해 하반기 임상 3상에 진입하고 제넥신도 비슷한 시기 인도네시아 등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계속된 등장으로 백신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현재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물론 가봐야겠습니다만 이 바이러스 변이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국내 기업들이 연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가올 금리 상승이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2, 3년 시계를 두고 가계부채의 점진적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면 제2의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한국경제TV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수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기업과 가계대출 규모는 약 3,100조 원, 특히 가계부채가 1,765조 원으로 9.5%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금융이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이 오갔습니다. 금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2030 청년층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포용하는 금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는 9월이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실물 경제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늘어난 유동성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실물,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 자리에서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 심사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당국과 국내 금융기업들이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의 새로운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히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실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과 세제 전반에서 취약한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포용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대출액 증가율은 15% 수준. 1년 전보다 4%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초에 비해 올 초 20%나 늘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불황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 축소 국면에 접어들면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반기 기준금리가 오르고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이자 부담이 늘고 연체율이 늘어나 금융권은 물론 한국 경제 성장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향후의 경기 정상화 과정에서 유동성 축소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하면 이들 이제 한계 기업과 이제 피해 업종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잠재적 부실을 줄이기 위해선 금융 디지털 해소와 ESG 연계금융 강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포용 금융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한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우리가 저희들이 잘 한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잃지 않고 취약계층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에서 있던 플랫폼 비즈니스를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ESG 채권 발행 주선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 대응 한시 금융지원 조치에 대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자산과 대출 연체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PC 이용자 상당수가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PC 이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운영체제로 윈도우를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조만간 윈도우 10을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윈도우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의 강자입니다. PC 운영체제가 주로 MS의 윈도우라면 모바일 운영체제는 72%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해왔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다른 운영체제와 생태계를 공유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네, 안드로이드 앱을 쓸 수 있는 윈도우라. 그렇다면 이용자의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PC를 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을 해왔었죠. 틱톡이나 전자책 킨들, 또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나 카카오택시 같은 서비스를 PC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간 PC를 기반으로 하던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에도 대대적인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도전과 개방에 나서면서 정확히 그 반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애플과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강조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정책이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에픽 게임즈와의 이 반독점 소송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개발자들이 애플 외의 다른 플랫폼에서도 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에픽 게임즈가 게임 포트나이트 결제를 자사 웹사이트에서 하면 수수료를 더 적게 낼 수 있다고 공지했다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결국 에픽 게임즈와의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의 이런 제한 규정, 이 유럽 연합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제재를 하는 중요한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는 영국에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가 영국에서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건데 이 영국 소비자들과의 집단 소송에 애플이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이 3조 원에 이를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런 폐쇄주의를 우리는 사일로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나 조직이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려 하지 않는 걸 말하는데 이윤을 독점하려다가 자칫 기술력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런 비밀주의, 폐쇄주의가 애플이 지금껏 고가 논란에도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MS와 애플의 경쟁에서 승자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개방과 폐쇄, 이 다른 노선을 택한 두 기업의 경쟁이 어떻게 끝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MS의 CEO 사티아 나델라의 말은 그간 수익성에만 집착해온 플랫폼 공룡들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세상은 앱의 권리가 인정받는 보다 개방된 플랫폼을 원한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추가로 살펴볼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선제 검사와 진단 검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해운 물류난이 겹치면서 7월 업황 경기 전망 지수가 78.9로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7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의 경기 전망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값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상위 20%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11억 원을 돌파하며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8.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최고치 경신 이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시장인데요. 유망 기업들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마트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다룬 기업인데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이마트가 이베이를 인수하면서 기대가 좀 큰 상황이었는데 주가가 못 따라오고 있어요. 네, 이마트가 약 3조 4천억 원의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2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하고 있죠. 인수 소식이 전해지기 전 주가와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셔서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5% 상승한 뒤에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장에선 기대감과 동시에 너무 비싸게 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본입찰에서 경쟁했던 롯데쇼핑은 3조 원 이하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번 인수 비용은 오프라인 매장 50개에서 60개의 점포 투자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수를 두고 일각에선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큰 틀에선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비싸게 사기도 했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추가 비용에 대한 우려들이 나온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한편 기관은 자금을 뺐습니다. 인수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의 수급을 금액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0억 원, 14억 원가량을 베팅을 했고 개인은 210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전반적으로 좀 이슈를 짚어볼 텐데 일단 우려되는 사항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얘기가 나온 게 비용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인수 비용 조달이 좀 걸려 있는데 현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자산 매각과 또 기존 보유 현금을 더해서 이미 약 1조 9천억 원가량의 자금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1조 5천억 원가량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금리 한 2.7%를 가정할 경우 연간 이자 비용은 400억 원 정도 됩니다. 또 추후 자산 유동화 작업도 계획 중인 만큼 전체적인 차입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거의 지금 절반 가량을 차입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이자 비용도 그렇지만 신규로 또 사업을 하려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베이 코리아는 2020년 거래액이 정체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2019년 12%에서 2020년 10%까지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는 점도 사실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또 이번 인수로 이마트는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쿠팡에 이어 실질적인 점유율 2위 업체가 됐는데 사실 이베이 코리아의 주 카테고리가 쿠팡과 완전히 겹칩니다. 따라서 쿠팡을 뛰어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마케팅비 확대 또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쿠팡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배송이죠. 이걸 잡기 위해서 이마트가 신규 투자에 또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입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쿠팡이 로켓 배송으로 온라인 시장은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려가 왜 나오는지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입지가 달라진다는 점이겠죠. 네, 이번 인수로 이마트는 온 오프라인 거래액 기준으로 봤을 때 롯데쇼핑을 제치고 국내 유통시장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또 쓱닷컴과 이베이 코리아는 물론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등 온 오프라인 채널과 시너지까지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앞서 이제 신선미 기자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베이 코리아는 270만 스마일클럽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객들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쓱닷컴은 고객 접점을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최대 또 양질의 식품 카테고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엔 금융이든 유통이든 플랫폼 기업이든 이 숙련된 IT 전문가 모시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이마트로선 이베이에 숙련된 IT 전문가를 얻게 돼 온라인 사업의 규모와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까지 나옵니다. 또 이번에 정용진 부회장이 남긴 어록이 있습니다. 사실 정용진 부회장이 또 심혈을 기울인 인수일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이런 말인데요. 정 부회장이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밝힌 만큼 향후 어떤 온라인 전략을 제시할지 또 이베이코리아와의 시너지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마트의 주가는 구체적인 인수 일정과 사업 전략이 발표된 이후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정용진 부회장의 말대로 얼마짜리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저희도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게임업계 소식입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죠? 네, 맞습니다.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국가신문출판사로부터 판호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판호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이나 서적 등 출판물에 허가를 내주는 일종의 고유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만 중국 현지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내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난해입니다. 저희가 컴투스를 다루면서 이 판호 얘기를 처음 꺼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판호를 받아서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그동안 한국 게임사들은 거의 중국의 신작을 유통할 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끼리 막혀 있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컴투스에 이어 올해 2월 소규모 게임사 핸드메이드가 만든 퍼즐 게임 룸즈 풀리지 않는 퍼즐이 판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139일 만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또한 허가증을 받게 된 겁니다. 뭐 펄어비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검은 사막 모바일 기대가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임입니까? 네, 지금 화면에 한번 나오고 있겠습니다. 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펄어비스의 대표작 PC게임 검은 사막을 모바일로 옮긴 MMORPG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50여 개국의 12개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 측에 따르면 중국 최대 게임사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 기대 순위 3위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롤플레잉 분야 게임 중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펄어비스 주가가 20% 넘게 급등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올해 2월 또 그리고 6월까지 이게 사실 중국에서 판호 발급받는 게 정말 드문 사례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걸 보니까 중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빗장이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다른 게임사들까지 이 온기가 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한 현재 큰 상황입니다. 실제 외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참고로 중국 정부는 자국 게임에 대해서는 내자 판호, 외국 게임에 대해서는 외자 판호를 내줍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내자 판호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592건을 기록을 했고 외자 판호 역시 지난해는 한 해를 다 합쳐 97건 발급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월까지 이미 76건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정부 역시 국산 게임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한한령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그러면 이제 판호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타자가 어디가 될지 궁금한데요. 네, 네티즌들 사이에선 과거 컴투스 때도 그렇고 이번 펄어비스 때도 그렇고 판호 소식이 들리면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걸 판호 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는 신조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 판호 빔을 맞을 기업이 어디냐 또 초점이 맞춰 있을 것 같은데 뭐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판호 발급을 대기 중인 국산 게임 중 대작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과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대표적입니다. 또 오늘 마침 넷마블 본사에서 미디어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이번 판호 발급에 대해 한국 게임업계에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기대를 갖고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건 사업을 풀어낸 펄어비스 살펴봤고요. 또 판호 발급을 기다리는 넷마블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요즘에 뭐 부업 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월급이 모자라가지고 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도지코인도 캐고요. 또 뭐 샤넬 오픈런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거 보려면 어딜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돈님만세 채널에 가면 돈님만세. 네, 할 수가 유튜브 있는데. 돈님만세 채널. 네, 구독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돈님만세 아니고 돈님만세죠? 네, 저희 아빠가 돈님만세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뭡니까? 돈으로 이제 자립을 하자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좀 뭐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네. 벌써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뭐 김지민 님하고 뭐 라임님 벌써 댓글도 달고 맞아요. 그러시던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지민님, 라임님. 알겠습니다. 많이들 좀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 네.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소식 살펴보죠. 네. 네, 외계인이 있다고요? 혹시 외계인고요? 외계인 믿으세요? 외계인 뭐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주가 넓으니까.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UFO겠죠. 외계인이 있다는 주제니까. 아, 네. 재미가 없는데요. 네. 미확인 비행 물체, 그러니까 우리가 친숙하게는 UFO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9년 7월에 미국 해군이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냥 검정색 점인 것 같은데 아. 뭐 화면으로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의문스러운 UFO 영상들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이번에 다른 거는 미국 정부에서 최초로 이제 이 UFO의 존재를 좀 인정한 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의적으로 보고서를 낸 것은 아니고요. 의회 요청에 따라서 보고서를 좀 낸 건데요. 2004년부터 주로 군에서 포착된 이 UFO는 비행체가 144건 정도가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건은 실체를 발견을 했고 나머지 143건은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좀 발간이 됐습니다. 한 건의 경우에는 실체가 밝혀졌다고요? 네. 뭐 어떤 거였어요? 궁금하십니까? 네. 네, 그 한 건은 수축하는 큰 풍선이었다고 하고요. 나머지 143건은 발견이 안 된 것으로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1969년부터 미국 정부에서 UFO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 외계 생명과 UFO는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외계 생명과 UFO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더 관련성을 좀 의문을 좀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외계인이 정말 존재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정부가 이제 인정을 한 셈인데 네. 그런데 이런 UFO의 발견이 이 경제 발전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그 해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UFO를 목격하는 횟수가 더 는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요. 2008년에 금융위기로 서구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자 아시아 개도국들에서 목격담이 좀 잇따라 나타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 600여 건에 달했던 목격 횟수가 IMF 위기 때는 150여 건으로 줄었다가 경제가 조금 나아진 99년에는 다시 300여 건으로 늘었다는 주장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뭐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이 진화하면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니까 그만큼 포착을 많이 하고 또 목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재미난 가설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캠핑족들이 늘어나서 이제 하늘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더 목격담이 더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실제 저게 맞는 학설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실제로 있었는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파악하기 쉬워졌다 뭐 이런 개념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정부의 발표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UFO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UFO가 역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좀 로켓 개발과 함께 맞물리면서 좀 관심이 돼 왔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정찰기인 경우가 많아서 미국 정부에서 사실 부정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요. 예. 이제는 좀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분석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뭐 월가 경영진이나 실리콘밸리 투자자들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서 주류 과학계에서 좀 연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국경제TV에도 외계인이 한 명 있긴 한데 저 아닙니까?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도 안 가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어디를 안 바이든 간다는 거죠? 네. 도쿄올림픽에 가지 않습니다. 사실 선수들 응원은 하겠지만 경기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가 뭐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기가 쉽지 않겠죠. 네. 우리도 뭐 문 대통령은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사실 뭐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불발이 되면서 그동안 좀 한일 관계가 좀 껄끄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뭐 문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좀 YTN 조사 결과 60.2%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여론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 참석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뭐 공짜로 보내준다고 해도 왠지 좀 꺼려지는데
있는데 네. 일본 코로나19 상황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도쿄도 내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27일 기준으로 477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보다 23%나 증가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뭐 각국 정상들의 불참 가능성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델타 변이가 전 세계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다면서요? 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논란 때문인데요. 영상 대신 사진 보여주시죠. 자, 이게 뭘까요? 광어 아닙니까? 역시 어장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물고기를 좀 잘하시는 것 굉장히 같은데요. 좀 준비해온 느낌이 물씬 나요. 네, 네.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 광어, 물고기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는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선수촌 식당 가운데 하나인 캐주얼 다이닝에서 제공할 음식점 원산지에 대해서 후쿠시마 현에서도 음식 재료를 공급받겠다. 뭐 이렇게 밝혀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후쿠시마에는 맛있는 것이 가득하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좀 많이 방문해 주십사.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뭐 불안해서 가겠나 싶습니다. 네, 사실 뭐 홍보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함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서 일본의 8개 현에서 이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주제 네. 짧게 짚어볼까요? 네. 다시 가지야 물음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자 하면 사실 비트코인 떠올리실 텐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서 오늘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 뭐 중국 규제로 크게 폭락했었는데 뭐 다시 요즘 좀 오르는 모양입니다. 네, 멕시코 재벌이 이제 멕시코 금융회사 가운데 최초로 이제 자기가 소유한 은행에서 이거를 도입할 것이다. 이런 걸 준비 중이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 발언 직후에 비트코인이 8%나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비트코인 법정 화폐로 뭐 지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이번에 멕시코 재벌까지 움직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멕시코 재벌도 움직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비트코인 활용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네. CU나 뭐 도미노 피자, 할리스 커피 같은 곳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졌고요. 또 한국에서는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의 인베스트가 아크 인베스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상품을 출시하겠다. 뭐 이거 신청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위험 요인으로는 뭐 변동성과 투기적 성격을 인정했다. 이렇게 CNBC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양쪽의 입장이 당연히 다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지금 뭐 가상자산의 미래 굉장히 오리무중이다라는 건데 이제는 뭐 섣불리 방송에서 전망도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